네, 재무행정동 제3장 예산개혁입니다. 예산개혁은 예산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예산이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서 이 예산개혁, 각종 제도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이 6개의 제도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어떤 형태의 방법을 취할 것이냐는 각각의 제도입니다. 이거는 6개까지는 4번까지는 시간 순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이 제도들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는 거랑 유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용돈의 방법들이 좀 더 달라지죠. 예산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용돈 받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 또 동일한 형태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저 새우깡 사 먹으려고 그러니까 얼마 주세요. 저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 되는데 얼마 주세요. 이렇게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게 품목별 예산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어떻게 하느냐. 저 오늘 오후에, 오늘 중간고사를 마치고 오늘 오후에 제 친구 누구누구랑 게임방 가서 놀다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오겠습니다. 야. 그죠? 그러면 게임방 가서 간다는 말씀을 했으니까 게임방에서는 시간당 얼마예요? 곱하기 게임방에 3시간 있다가 뭐 시간당 얼마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돈을 받고 그다음에 빵집 뭘 좀 먹으려니까 빵을 사 먹으면 어떤 빵 얼마를 사 먹겠다는 거를 총액으로 받아가는 거죠. 그게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나의 활동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예산제도는 내가 대학에 들어서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7급을 합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3학년 2학기 때 7급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가 1학년 때 뭘 해야 되고 2학년 때 뭘 해야 되고 3학년 때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받는 게 이게 계획예산제도입니다. 연기전 예산제도는요. 내가 대학을 가서 1학년 때는 용돈 50만 원을 받고요. 2학년 때는 한 달에 60만 원을 받고 3학년 때 한 달에 70만 원을 받았어요. 4학년 되면 엄마가 80만 원을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4학년 초가 되자 엄마와 아빠가 나를 불러 앉혀놓고 야, 너 요즘 알바도 하는데 예산이 매년 10만 원씩 증가하는 근거가 뭐냐? 너 원점에서 다시 계산해보자. 너 왜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 들고 와봐라. 이게 연기준 예산입니다. 총액 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요. 너가 1년 동안 부모님한테 나가는 돈이 얼마냐 하면 너 등록금까지 그리고 너 매달 나가는 돈을 합쳐서 1,300만 원 정도가 최소한 나가거든. 내가 너한테 그냥 다음 내년에 1,400만 원 줄 테니까 그걸로 너 등록금까지 모든 거 다 해결하는 걸로 부모님과의 어떤 돈가기는 끝내자. 이게 총액 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예요. 그럼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너 하는 거 봐서 돈을 주겠다. 너가 실제로 어떠한 성과를 너 진짜 3학년 2학기 때 있잖아. 7급 합격하면은 그러면 아빠가 너 뭐 그 다음에 뭘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성과주의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예산제도의 개혁이 이렇게 시간순으로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거의 행정학과 학생이라면 이게 상식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품목별 예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 대상 품목별로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품목이죠. 핵심이 품목이에요. 물품, 책상, 의자, 시멘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 뭐 썼는지 행정부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외부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거죠. 이게 통제 중심제예요. 통제 지향제. 이 품목으로 하는 거는 다 통제 지향적입니다, 여러분. 통제 중심으로 하는 거죠. 뭘 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점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고려 수준은 낮아요. 궁극적으로 뭘 달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제하기는 용이하다. 자, 그래서 품목별 예산 제도는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예산 편성 방식이고 지금도 모든 예산 편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방식이에요.
우리 책 317쪽에 보면 그 예산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품목별 예산이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게 우리 책 317쪽입니다. 317쪽에 우리나라가 프로그램 예산을 하지만 품목별 분류를 쓴다 그랬습니다. 어떤 인건비가 오고 여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도. 그래서 또 안에 보면 사실 요 안에 보면 이렇게 계산서도 있어요. 뭐 이 국내 여비 뭐 1인당 500만 원 곱하기 5명 2,500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나라도 품목별을 사용하고 있다. 장단점입니다. 뭐 장단점을 뭐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죠. 첫째는 당연히 장점으로는 회계 책임과 통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일반 시민이나 정치인들이 이해하기 쉽겠죠. 품목 얼마, 뭐 얼마 샀다 이러니까요. 예산의 변화도 명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왜? 작년에는 책상이 10개 샀다가 올해는 책상을 20개 샀다.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단점은 이거를 왜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책상 5개, 10개 샀는데 왜 책상을 샀느냐 이게 없다는 거죠. 예산 운영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자, 책상 5개, 10개 사면 책상을 사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에 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눈에 딱 띄니까 담당자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다음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는 핵심적인 용어는 정부의 활동입니다. 정부가 하는 활동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예요. 여기에서 활동이 뭐냐? 이걸 가끔씩 이 활동은 다른 말로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각 예산 개혁별로 유사하게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활동별, 사업별, 프로그램별. 봅시다. 예산 과목을 사업별, 활동별로 산정하여 편성하는데요. 보면 단위원가 곱하기 예산 사업량을 예산량이란. 예컨대 도로 10km를 포장하는 거라면 1km당 건설비가 15억이면 총 150억 원이다. 이런 식의 목표가 뭐죠? 요게 사업이라는 거죠. 도로 건설 10km. 이렇게 개별 사업 단위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사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목표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관리 중심적 예산이다. 자, 이 핵심적 용어예요. 관리 중심적 예산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요소들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관리 중심의 성과주의 예산 제도 이렇게 활동 중심으로 합니다. 그죠? 예. 자, 장점 및 단점. 성과제 예산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행정의 효율, 능률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왜? 투입 대비 산출을 딱 보여주기 때문에. 왜? 투입 여기 있잖아요. 투입 요거 있고, 투입 여기 있고, 산출이 10km 포장이잖아요. 딱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 예산서를 보면 정부 활동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쉬워요. 아까도 품목별도 쉬웠죠. 예산 과정의 과학화에 기여한다. 왜냐하면 계산을 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다. 단점은 단위 원가를 적지만 사실 산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거기에 10kg보다 하는데 1kg에 15억이냐? 뭐 이런 걸 산정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 예산은 이런 간접비가 있어요. 간접비가 뭐죠? 이거 영어로 overhead cost라고 하죠. overhead cost. 뒤에 제 각주에 있습니다. 각주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재화나 용역의 생산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사용되는 간접 비용을 말한다.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은 직접 원가에 포함되지만은 전기료,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은 간접 비용에 포함된다 이거죠. 또한 성과주의 예산에서의 성과는 산출 중심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의 정도는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10km 포장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뭐죠? 뒤에 나오는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율가 얼마나 감소됐냐 이거를 우리는 알고 싶다는 거죠. 이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획 예산 제도입니다. 계획 예산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담겨 있는 이 계획과 계획, 플랜과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이죠. 활동과 그 다음에 예산을 연계시키는 겁니다. 이 사실 계획은 뭐가 담겨 있죠? 계획은 목표가 있어요. 목표. 장기적이죠. 거기에 어떤 활동을 연계시키고 사업을 연계시키고 거기다가 돈을 연계시키는 겁니다. 상당히 이 미래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내가 3년 뒤에 7급 공채를 합격한다 라면은 자 1, 2, 3차 년도가 있죠. 1차 년도에 내가 뭘 해야 되고 2차 년도에 뭘 해야 되고 3차 년도에 뭘 해야 된다 이런 플랜이 섭니다. 그죠? 이 플랜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섭니다. 프로그램. 여기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행정학을 영어를 수강한다. 국어를 수강한다. 지급이 이제 피셋으로 간다. 자, 죄송합니다. 이제 피셋으로 합시다. PSAT를 수강한다. 피셋 언어 논리를 한다. PSAT 자료 해석을 한다. 뭐 이런 식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 그러면 피셋 실력을 증가시킨다. 이게 프로그램이. 그러면 피셋 다시 예산에 자료 해석은 얼마, 언어 논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예산이 연결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프로그램 예산이다. 보시면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고 각 대안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최적 대안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은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활동이나 대안들 중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예산 제도는 이 체제 분석이나 비용 편익 분석 등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계량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무엇보다 더 낫다. 이게 3년 차에 하는 게 더 나은지, 2년 차에 하는 게 나은지, 1년 차에 하는 게 나은지, 그리고 3년 차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대안 중에서 과연 이거 빼고 이걸 초이스해야 되는 논리적 근거가 뭐냐? 그걸 발견해야 돼. 그게 계량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방부에서 1971년도에 도입해 사용하였으면 여전히 국방 예산에서는 계획 예산 형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 특징을 한번 볼까요? 특징. 프로그램을 구조화 시켜야 돼요.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돼요. 프로그램 구조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계획예산 제도는 계획, 사업, 예산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며 여기서 핵심은 가운데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일단은 사업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브 카테고리를 만들고 다시 그 프로그램 엘리먼트 이렇게 세 가지 단위로 만든다는 거죠. 이게 한번 보면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요. 사업군을 국방부 국방 5개년 계획 중에서 10가지의 하위 분야를 만들었다. 병력, 수송, 전투 장비. 그러면 프로그램 서브 카테고리는 병력 분야를 다시 만약 병력을 본다면 훈련병, 전투병, 일반병으로 구분하고요. 다시 훈련병의 경우는 생활 개선, 급식 개선, 지인 개선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고 다시 서브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밑에 다시 엘리멘트들을 만들어서 직접 여기서 이제 예산과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 계획에 대한 예산을 편성. 당연하겠죠. 아까 봤듯이 중장기적 편성.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하향식 예산이라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맞게끔 다시 활동을 만들고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리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식 과정이다.
계량석 분석 기법을 주로 활용한다. 아까 봤듯이 우리는 비교 분석에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단점, 장점은 합리적 자원 배분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의 일원화 및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가능한다. 왜냐하면 하향적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관리층의 정보와 의사결정이 최고 관리층에 집중된 상당히 집권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겠죠. 하향식이고. 부서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버려 부서 이익위주나 부서별 장벽을 극복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이 개별 부서에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집중적인 거니까 하향적이고 계량화와 비용 편의 분석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공공 분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셋째, 계획예산 제도는 계산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비교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구조화도 쉽지가 않다. 프로그램 구조화. 그 다음에 공무원과 의회의 소극적 태도이다. 왜 그러냐면 이 예산 분석 기법과 편성 방법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항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연기준 예산제도입니다. 연기준. 제로 베이스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연기준. 야 우리 제로 베이스 다시 시작하자. 연기준 예산제도. 과거의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는 예산 방식입니다. 이 연기준 예산 방식이 예산 방식에서 왜 특이하냐면요. 주로 통상 예산은 여러분들의 용돈도 그렇지만은 주로 점증주의 방식을 취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조금씩 늘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그 방식을 아주 불신하고 새로운 방법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 나옵니다. 점증주의를 극복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예산 이론에는 여러분 뭐가 있죠? 제가 점증주의 방법과 합리주의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치적 합리성이 아닌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나 돈을 줄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예산을 용돈을 원점에서 보겠다는 어머니의 의도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용돈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경비 절감과 감축 관리를 위해서 선택된다. 그래서 감축 관리 그러면 연기준 예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 연기준 예산이에요. 자, 카터 주지사가 도입된 적도 있고요. 이게 일몰법과 관련해서 시험이 또 가끔 나오는데요. 일몰법은 좀 다르죠. 일몰법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사업 및 조직이 폐지되도록 규정하는 거예요. 누가? 의회가. 그래서 일몰법은 사업과 지출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것은 폐지한다는 점에서 연기준 예산과 유사하지만 일몰법의 심사는 입법기관이 하는 반면 연기준 예산 제도에 대한 심사는 행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로 행해진다는 차이가 있다. 자, 예산 편성 과정, 연기준 예산 편성 과정을 한번 봅시다. 먼저 의사결정 단위를 확인해요. 의사결정 단위. 자, 우리가 어떤 유닛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 그게 조직인지 사업인지 단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를 작성합니다. 일종의 예산 요구서죠. 그 다음에 그 패키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예산을 배분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했냐면요. 전부 다 패키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연기준 예산을 하려면은 서류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내가 말했듯이 1학년 때 용돈 얼마 받고 2학년 때 얼마 받고 3학년 때 얼마 받았는데 4학년 때 엄마가 원점에서 새로 하겠다고 서류 갖고 오라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뭐 엄청 많죠. 뭐 내가 이때까지 활동 많은데 대학교 4학년에 돈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일이. 장점. 합리적 의사결정과 합리적 재원 배분에는 도움이 되겠다. 좋다. 도움이 될 것 같아. 또 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왜냐하면 이게 왜 참여 촉진하냐면요. 이 사업부서에서 실제로 이렇다는 거 다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들고 와야 돼서
이 상향적 의사결정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까 하향적이 뭐 있었어요? 계획예산 PPBS죠. 이거는 최종 결정이 이 예산이 패키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향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밑에서 들고 올라가는 거죠. 셋째,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원활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 정보가 다 공개돼야지 뭐 어떤 선택이 더 올바른 선택인지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점도 있죠. 제일 큰 게 이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노력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기지에서 활용 사례를 보면 국방부의 경우 의사결정 패키지가 30만 개였고요. 조지아주의 경우는 5만 개가 의사결정 패키지였다는 거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걸 다 살펴본다. 사실 이거 하다가 아마 1년을 다 보낼 겁니다. 우선순위 결정도 어렵습니다. 우선순위 결정할 때 정말 경제적 합리성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정치적 합리성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점증주의적 예산 요인에 대한 극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직성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월급 이런 것들은 관료들의 보수적인 예산 증액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성향 때문에 점증주의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다음 비디오에서 하겠습니다.